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은퇴하고 인생 2막을 살아가고 있는 김용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 70이고요. 얼마 전까지 작은 가구 회사에서 45년 동안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가방끈이 짧아 고등학교 때는 열쇠공으로 일했고 25세 견습공으로 들어가서 70까지 정년 없이 나무만 깎으며 살았어요. 회사가 워낙 작다 보니 정년 퇴직이란 게 따로 없었고 사장님이 아예 어르신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나오세요 라고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건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직접 겪고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으니까요.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구나. 그것도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한테 당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일을 겪었거든요. 자, 그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한 날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45년을 하루같이 출근하던 회사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날이었어요. 동료들이 조촐하게 송별회를 해줬고 사장님은 감사패까지 주셨습니다. 용식 씨, 아니 이제 어르신이라고 불러야겠네요. 4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회사가 여기까지 온 건 다 어르신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야말로 이 회사에서 평생 일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나무만 깎았는데 덕분에 손녀한테 장난감도 만들어줄 수 있었네요. 퇴직금 2억 1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 손이 떨렸어요. 평생 피땀 흘려 일한 대가가 숫자로 찍혀있으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돈으로 뭘 할까? 꿈에 그리던 목공 공방을 열까? 손녀 학자금을 마련해 줄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다행히도 아들 내외와 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31살에 결혼했으니 며느리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12년이 됐어요. 그동안 며느린 명절마다 음식을 싸들고 왔고 제 생일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아버님 생신 선물이에요. 올해는 내복 세트로 준비했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따뜻하게 입으시라고요. 괜찮다니까. 이런데 돈 쓰지 말고 우리 손녀딸 맛있는 거 사줘. 늙은인 집에 남아도는 게 옷인데 아깝게. 아버님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 저희가 맞벌이 할 수도 있는 것도 다 아버님 덕분인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손녀를 제가 매일 등하교 시켜줬는데 며느린 항상 고맙다며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희 맞벌이 못했을 거예요. 할인이가 아플 때도 아버님이 병원 데려가 주시고 학교 행사 때도 다 참석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도 할인이 보는 게 좋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요, 아버님. 저희가 효도를 더 잘해야 되는데 항상 죄송해요. 이런 말을 자주 했으니 저는 며느리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살뜰한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수상한 구석이 있긴 했어요. 2, 3년 전쯤부터 가끔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았고 핸드폰을 유독 감추듯 들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손녀를 데리러 아들 집에 갔다가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걸 봤어요. 저를 못 보고 있었나 봐요. 오빠 알았어. 그렇게 조급하게 굴지 마. 다 제대로 될 거야. 나도 보고 싶어. 목소리가 편안해 보였어요. 분명 친한 사람한테 하는 말투였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더니 금세 태연하게 웃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오빠랑 통화 중이었어요. 할인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상한 생각에 나중에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외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 그 며느리한테 친정 오빠가 있었어? 네. 미정이 친오빠가 있긴 한데 저도 사진으로만 한 번 봤어요. 그 외국에서 사업한다던데요. 최근에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상견례 때 사돈 두 분만 나오셔서 난 며느리가 외동인 줄 알았네. 저도 최근에야 와이프한테 오빠가 있는지 알았어요. 최근에 오빠라며 전화 받길래 저도 친오빠가 없는 줄 알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근데 와이프한테 오빠 이야기는 많이 묻지 마세요. 떨어져 있게 된 것도 집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모양인지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성도 다르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도 이야기하기 꺼려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같을 순 없잖아요. 화목한 가정이 있으면 화목하지 않은 가정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제게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아버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오빠가 사업 자금이 좀 급하대서요. 혹시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월급 타면 꼭 갚을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빌려줬습니다. 그래, 가져가라. 사돈 총각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오빠도 고마워할 거예요. 나중에 제대로 인사드리러 오라고 할게요.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며느리의 죄송한 표정을 보며 전 그냥 그 돈은 없는 셈 치기로 했습니다.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그렇다고 그게 가족에게 주지 못할 돈은 아니었으니까요. 시집와서 아들과 잘 살아주는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1년을 더 일하고 제가 퇴직을 한 거죠. 퇴직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손녀 얼굴도 보고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녀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오늘만 가면 이제 일하러 안 간다고 하셨죠? 이제 매일 만나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토끼 인형 학교에서 자랑했더니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저는 손녀를 번쩍 안아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이제 할아버지가 매일 데리러 갈게. 토끼 다음엔 뭐 만들어줄까? 강아지요. 우리 반 수아는 진짜 강아지 있는데 전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 강아지 갖고 싶어요. 알았어.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강아지 만들어줄게.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축하드려요. 4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소고기 구워드릴게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꽃등심으로 준비했어요. 아이고, 그랬어? 괜히 비싼 거 샀네. 아버님 퇴직하시는 날인데 당연하죠. 와인도 준비했어요, 아버님. 오늘은 한잔 하셔도 되죠? 좋은 이야기 나누며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소고기와 된장찌개,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어요. 와인까지 준비해놓고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잘 사는 게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며느리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어요. 아들도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기분이 좋아서 와인을 홀짝거렸어요. 그래, 고맙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살아야지. 식사 도중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 학자금 통장 만들어주려고. 그리고 작은 목공 공방 하나 열까 생각 중이야. 목공 공방이요? 우와,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님 손재주가 얼마나 좋으신데요. 할인이 장난감 만드신 거 보면 진짜 장인이시잖아요. 그래, 늙어서도 골칫거리 안 되려면 부지런히 인생 이막 열심히 가꾸면서 돈 벌어야지. 연금 받으면서 살아도 되는데
내 몸이 아직 성하니 뭐라도 해보련다. 아버님, 그러면 공방은 언제쯤 열 생각이세요? 공방 자리로 받은 가게도 있거든. 내일 가서 계약하려고. 너무 좋으시겠어요. 나중에 꼭 놀러 갈게요, 아버님. 그날 밤 술을 마신 제가 대리를 불러 집으로 가려고 하자 며느리가 저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아버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평소에 자주 못 만나는데 할인이가 서운해했거든요. 할아버지랑 많이 놀고 싶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뭉클해져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밤에 손녀를 손녀방에서 재우고 화장실에 가려는데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오빠 걱정 마. 내일이면 다 해결돼. 나 믿지? 순간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오빠와 이야기하며 저런 이야기라는 걸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 이야기라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며느리가 내게 돈을 주려고 하나 보다 싶었죠. 안 받아도 된다고 말하긴 했는데 며느리 성정에 그게 안 됐던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잠을 다시 청했습니다. 드디어 퇴직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출근 걱정 없이 푹 잠들어서인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더 늦장을 부리고 싶었지만 오늘 할 일이 있었어요. 슬쩍 거실로 나가보니 조용한 것이 아들 내외와 손녀가 다 자고 있는 듯해서 깨우지 않고 아침 6시쯤 혼자 몰래 나왔죠. 식탁 위에 쪽지만 남겨뒀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 먼저 간다고 말이죠. 저는 들떠 있었습니다. 손녀 얼굴이라도 보고 갔을 법한데 바빠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오늘은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으니까요. 제 꿈은 작은 목공 공방을 여는 거였습니다. 평생 나무를 깎아온 사람이니 은퇴 후에 취미로 아이들 장난감이나 깎으면서 소일하고 싶었거든요. 집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들고 부동산에 가서 미리 봐둔 가게에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게는 작은 주택가 골목에 있는 10평짜리였어요. 임대료도 싸고 위치도 좋고 분위기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 어르신, 그럼 계약금 1,000만 원 먼저 이체해 주시면 돼요.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행 앱을 켰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0원으로 찍혀 있더군요. 처음엔 그냥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봤어요. 잔액 조회를 다시 눌렀는데 숫자가 그대로 0원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젯밤까지 2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저는 손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새벽 3시에 전액이 어떤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류승재,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길래 제 돈을 다 가져갔는지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부동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잠시만요. 죄송한데 계약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부동산을 나왔어요.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며느리한테도 걸었는데 역시 불통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허겁지겁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인가? 누가 내 정보를 해킹한 건가? 어떻게 새벽 3시에 이체가 된 거지?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땐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보니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아버지! 아들이 절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와이프가 사라졌어요. 할인이도 없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와이프하고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요. 게다가 할인이 키즈폰도 연락 안 되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어디 간다고 안 했어? 아들은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깼어요. 새벽 4시 좀 넘었더라고요. 보니까 와이프가 옷을 챙겨 입고 짐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큰 가방에 어디 가는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잠결에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2, 3일 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할인은 어떡하냐고 제가 픽업할 시간을 못 맞춘다고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이상하다 싶었지만 며느리가 너무 다급하게 나가서 말릴 틈이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데려다주고 장인어른 얼굴이라도 보고 오려고 했는데 미정이가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당신 당장 출근해야 되잖아. 더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냈는데 아침에 연락은 해봤고 그럼요. 일어나자마자 전화했는데 꺼져 있었어요. 장인어른한테도 전화해봤는데 역시 꺼져 있었고요. 그냥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출근했는데 지금 통화를 처가댁 식구들하고 할인이 와이프한테까지 몇십 통을 돌렸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돼서 연차 쓰고 나온 거예요. 아들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와이프도 할인이도 장인어른도 연락 안 되는 건 뭔가 이상해요. 장모님까지 연락이 안 되는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걱정돼 죽겠어요. 경찰에 신고부터 할까요? 저는 당황한 아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난 지금 이 일, 나한테 벌어진 일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내 퇴직금이 다 사라졌어. 오늘 새벽에. 아들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퇴직금이요? 2억이요? 2억 천. 전부 어떤 남자한테 이체됐더라. 류승재라는 사람. 아들이 움찔했습니다. 뭔가 떠올린 표정이었어요. 류승재요? 그 사람 미정이 오빠인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 오빠 계좌로 왜 내 퇴직금이 가? 난 보낸 적 없는데. 아들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며느리가 뭔가 한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사돈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갔다고 했으니 거기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도 사돈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야 뭐 멀면 좋다는 사돈지간이니 집에 초대하고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들은 아니잖아요. 결혼한 지 1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사위가 장인 집에 못 가봤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돈이 항상 그렇게 말했답니다. 아이고, 우리 집이 워낙 좁아서 사람 초대하기도 어려워. 명절에도 우리 집은 안 와도 돼. 그냥 밖에서 식사나 하면 되지 뭘 집에까지 와서 그래. 괜히 어려운 자리인데. 명절에도 손녀 돌잔치 때도 항상 식당에서만 만났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랬으니 저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 자랑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성격이려니 했어요. 아들은 한두 해 전 명절 때 처가댁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며느리에게 주소를 물어봤던 걸 기억에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카톡 메시지를 검색해서 그때 선물을 보낸 사돈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충청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어보니 2시간 거리였어요. 아버지, 제 차 타고 가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들이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와 아들은 차에 올라 사돈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설마 와이프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잖아요. 우리가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가서 보면 알겠지.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를 지나고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와 아들은 차에서 내려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이 반쯤 내려앉았고 마당엔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대문에는 철거 예정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창문은 전부 깨져 있었어요. 벽에는 균열이 가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소 5년은 사람이 안 산 집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10년도 넘었을지 몰라요. 말 그대로 폐가였죠. 여기가 사돈 집이라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돈이 12년 동안 숨겨온 집이란 말인가요? 아들이 멍하니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말이 안 돼요. 장인어른이 여기 산다고요? 이 폐가에서? 주소가 맞는 거야? 네, 여기 와이프 메시지 보이죠? 주소를 여기로 가르쳐줬어요. 저는 폐가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 봤습니다. 안은 더 처참했어요. 거미줄이 천장에 쳐 있었고 바닥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발자국이 찍힌 흔적도 없었어요. 여긴 아무도 못 살아. 최소 몇 년은 안 산 거야. 아들이 무너지듯 말했습니다. 그럼 와이프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12년 동안? 장인어른이 여기 안 사는데 저한테 여기 산다고 한 거예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2년 동안 사돈이 저와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건가? 그럼 진짜 사돈집은 어디에 있는 건가 의아했습니다. 이사를 간 건 아닐까? 그거 언제 보낸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 이 주소로 최근에도 선물 보냈어요. 작년에 장인어른 생신 선물 보낼 때도 이 주소로 보냈는데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물건을 보내서 받았으면 여기에 오긴 왔을 거라는 건데, 아니 택배기사도 여기에 택배를 둘 생각은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폐가라서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는 멍하니 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저희를 보곤 다가오더군요. 여기서 뭐 하십니까? 여기 사람 안 사는데 철거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지요? 저기 말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 주소로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걸 누가 받으러 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 택배 그거 우리가 받아주고 있어요. 옛날에 이 집 살던 어르신 손녀가 혹시라도 이 집으로 택배 오면 받아다 달라고 나중에 가지러 오겠다고 부탁하더라고. 아들이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손녀가 이 여자입니까? 맞네. 이 아가씨야. 가끔 우리가 택배 받아주면 가지러 와. 의문이 하나 풀렸지만 또 다른 의문이 쌓여갔습니다. 이들이 어디로 갔나 하는 거였죠. 혹시 이 손녀분 어디 사는지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여기서 멀진 않는 것 같더라고. 택배 받으러 오라고 하면 한 30분이면 도착했으니까. 경기도 어디 산다고 하던데. 그때 아들이 갑자기 뭔가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그 미정이가 일주일 전에 제 차를 빌려 탄 적이 있어요. 차를? 왜? 친정 다녀온다고요. 그때 제 차 타고 갔는데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들이 급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블랙박스 앱을 켰습니다. 요즘 블랙박스는 GPS 기능이 있어서 주행 기록이 다 남아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주차했는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아들이 일주일 전 기록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뜨고 며느리가 방문한 주소가 찍혀 있었어요. 여기에요. 와이프가 간 곳. 경기도였습니다. 여기서 30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어요. 주소를 검색해보니 좀 더 번화한 지역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친정 간다면서 여기로 간 거예요. 이 폐가가 아니라. 그럼 저기가 진짜 사돈집이란 거네. 아마도요. 가봐야 알겠지만. 저와 아들은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사돈이 결혼 기간 내내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가짜 주소를 알려주고 진짜 집은 숨겨왔던 겁니다. 도대체 왜? 뭘 숨기려고? 30분 후 우리는 그 주소에 도착했어요. 아까 폐가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꽤 번듯한 단독주택이었고 마당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잔디도 깎여 있었고 화분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당에 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돈차였고 하나는 며느리 차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맞아요. 와이프가 여기 왔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은 고장났는지 울리지 않고 탁탁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희미하게 어린아이 우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녀 할인이 목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저 좀 내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며 우는 목소리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할인이가 안에 있어. 아들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혁아 112 신고해라. 할인이가 안에 있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문을 따야겠다. 여기 사람들이 눈치채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아들이 바로 112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딸이 집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내보내달라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건지 문을 안 열어줘요. 애한테 무슨 일 생기면 빨리 와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 열쇠공으로 일했던 지식을 동원해 조심스레 문을 땄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경악하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어두운 거실 정면에 영정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영정사진 속 얼굴은 제 얼굴이었거든요. 이게 뭐야? 넘어진 저를 아들이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사망진단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 사망 원인, 급성 심근경색, 사망 일시는 어제 날짜였죠. 그리고 그 옆에 생명보험 증서가 있었습니다. 가입자는 제 이름이었고 수익자는 며느리 이름이었습니다. 보험금은 2억 원이었어요. 전 절대로 이런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어요.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할인이 목소리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거실 한쪽 소파에 손녀 할인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절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아버지! 손녀가 절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꼭 안았어요. 할인아 괜찮아. 할아버지 왔어. 괜찮아. 할아버지 무서웠어.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이 있었습니다. 거실 방 안에서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크게 틀어둔 TV 소리와 등을 돌린 위치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도 안 들렸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테이블 위에는 돈다발이 쌓여 있었고 서류가 널브러져 있더군요. 현금으로 바꾼 제 퇴직금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남자가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고 말로 하기 힘든 추잡한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비명을 지르며 남자에게서 툭 벗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여길... 아들 준영이가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보, 이게 뭐야? 아버지 영정사진이 왜 여기 있어?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 순간 남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들보다 덩치가 컸어요. 근데 그가 며느리를 감싸는 자세가 아무리 봐도 정을 통하는 사이처럼 보이더군요.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더니 자기 옆에 딱 붙였거든요. 그러더니 아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그거 뭐 하시는 겁니까? 말로 하세요 말로. 야 너 뭐야? 잠깐만, 이 사람 얼굴이 네 친오빠라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가 아무 말하지 않자 아들이 한 번 더 추궁했습니다.
너 나 속인 거야? 설마 오빠는 없는 사람이고 이놈이랑 붙어먹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그때 남자가 살짝 난감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붙어먹다니, 전 그냥 도와준 것뿐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당사자랑 이야기하세요. 알고 보니 그 사연 많은 친오빠가 사실은 친오빠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표정으로 며느리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말해봐. 이 남자 누구야? 오빠라며. 친정 오빠라면서.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꿈에서 볼까 두려울 정도로 표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오빠 아니야. 내 남자야. 아들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바람을 피웠어? 나한테 오빠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바람 피우고 싶어서 바람 피웠겠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이야? 네가 한 잘못 정도는 네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지. 말 돌리지 마. 내가 뭘 잘못했든 바람은 바람이야. 내가 싫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헤어지고 나서 딴 남자를 만났어야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바람이라고 하지 마. 승재 오빠는 날 진심으로 사랑해. 당신은 맨날 바쁘다면서 나 신경도 안 썼잖아. 뭐? 항상 바빴던 건 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퇴근 시간도 네가 말한 것보다 더 이른 거 알고 있었어. 그런 주제 딸애는 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밖으로 놔둔 것도 넌데 왜 내가 그딴 소리를 들어야 해? 변명을 하고 싶으면 정성껏 하기라도 해. 어디까지 날 속일 생각인 건데?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떵떵거리면서 속 편하게 살고 싶었다고. 돈도 못 버는 당신이랑 여태 붙어있고 싶었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 퇴직금 가지고 날랐어? 누가 퇴직금을 가져갔다고 그래? 난 모르는 일이야. 저건 뭔데? 저 식탁 위에 가득 쌓인 현금은 뭔데? 그리고 아버지 통장에 찍힌 이름, 저 남자 이름이잖아. 류승재. 네가 말했잖아. 네 오빠 이름. 그런데도 발뺌을 해? 아들이 이름을 꺼내자 며느리가 잠시 혼란스러워하더군요. 내가 너한테 언제? 자기가 아들에게 내연남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도 잊었더라고요. 네가 직접 말한 건 아니지. 네가 통화하면서 류승재라는 이름을 말하길래 내가 물었잖아. 그 사람이 누군데 오빠라고 부르냐고.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친오빠인데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서 다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통화하면서 말한 거라서 내가 그 인간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저 남자 이름으로 돈 이체했어? 며느리는 아무 말 못하고 있는 듯 하더니 아들을 향해 다짜고짜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내가 알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죠. 12년 동안 아버님 감사해요 하며 웃던 그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사돈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사돈이 당황한 표정으로 더듬거렸어요. 어떻게 여길 주소를 어떻게 알고?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제품에는 아직 손녀가 안겨 있었어요. 혹시 사돈도 이 계획에 가담한 겁니까? 내 사망진단서에 내 영정사진까지 장례식장까지 예약해놓고. 주거 침입죄라고 모르십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어디긴? 내 퇴직금 훔쳐간 도둑놈들 사기꾼들 소굴이잖아. 그때 사부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저를 말리며 곤란한 듯 말하더군요. 아니 이건 다 오해예요. 저희는 딸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사기 공범이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군요. 사기라고요? 말은 좀 가려서 하셔야지. 우리가 언제 사기친 적 있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진 거 없잖아. 그리고 당신들도 당당할 거 없잖아. 사돈댁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아니 우리 딸이 시집살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당신 아들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도서관 사서가 돈이 되냐고? 우리 딸이 저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집살이? 누가 시집살이를 시켜? 내가 며느리한테 뭘 했다고? 뭘 했긴?
맨날 손녀 봐달라고 부려먹었잖아. 우리 딸이 가정부야? 손녀를 봐준 건 나요. 며느리가 맞벌이 한다고 내가 매일 등하교 시켜줬다고. 그리고 자기 배 아파 낳은 아이를 왜 나한테 봐달라고 한 게 당신 딸이었어. 손녀를 봐달라고 부려먹은 건 당신 딸이라고. 사돈댁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 손녀 봐준 것 같고 큰일 한 것처럼. 어차피 할 일도 없는 노친네 주제. 그러는 당신네는 손녀딸 봐준 적이 있기나 해. 작은 일도 못해준 인간들이 말이 많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험한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녀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당당하면 설명해 보세요. 오늘 새벽 3시에 내 퇴직금 2억 1천만 원이 며느리 상간남인 류승재 계좌로 이체됐어요. 그 남자가 바로 저기 서 있는 그 놈이고, 그리고 지금 딱 모양새가 당신들이 며느리랑 붙어먹은 저 상간남을 숨겨준 모양새잖아. 이거 설명해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사돈이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차피 다 들켜버린 마당이니 숨길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급했어요. 내가 5년 전에 사업 망하고 사채빚이 2억이 넘었어요. 채권자들이 목을 조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 퇴직금을 훔쳤다. 훔친 게 아니라 미정이가 빌렸다고 했어요. 나중에 갚는다고 했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뻔뻔하기가 아주 옥황상제 앞에서도 뻔뻔하게 굴 기색이더군요. 빌려? 새벽 3시에 내 통장에서 전액 빼간 게 빌린 거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빌린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해보시라고. 사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망진단서는 뭐야? 게다가 이 생명보험 증권은? 아들에게는 그렇게 표독하게 굴던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들어보세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빠가 사채업자한테 쫓기는데 어떡해요. 딸이 도와드려야죠. 그게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랑 무슨 관련이 있냐? 그리고 내 퇴직금 훔쳐간 변명치고는 너무 빈약한 거 아니냐? 아버님을 직접 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사망신고를 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버님이 들어놓은 보험이 있으시니까. 난 이런 보험 든 적 없는데.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할 말을 잃어갔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험을 받겠다. 그것도 제가 들지도 않은 보험이었어요. 퇴직금만으로도 모자라서 날 죽은 사람처럼 만들어서 보험금을? 날 진짜로 죽이지 않은 걸 감사해야 하는 거냐? 이게 대체 다 뭐야? 그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돈이 왜? 뭐가 그렇게 필요한데?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그때 경찰이 사돈집으로 왔더군요. 아들이 들어오기 전에 신고한 것 때문에 왔더군요. 신고 주신 분 누구십니까? 경찰들을 보더니 내내 묘하게 뻔뻔했던 며느리와 당당하던 상간남이 입을 꾹 닫았습니다. 접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저기 전 연놈들이 저희 아버지 퇴직금을 몽땅 가져간 것도 모자라 제 딸도 인질로 삼고 있었어요. 인질이란요? 제가 저의 엄마예요. 지금 여기서 잘못한 건 막무가내로 집으로 밀고 들어온 저 사람들이라고요. 경찰관이 나서서 저희의 관계를 묻더군요.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여기 제 핸드폰에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들어오고 난 뒤의 상황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경찰관이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제 퇴직금과 가짜 사망진단서, 보험까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이 어린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무서웠지? 아저씨는 경찰관이야. 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가고 싶니? 경찰관은 아이가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한 뒤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할인이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저는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강아지 토끼 장난감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도 이제 더 이상 거긴 안 간다고.
손녀가 저를 지목하자 저는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돈을 가져가고 제 명의로 보험을 든 것 같은 일들은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졌어요. 대체 뭐 하자고 이 어린 것을 데려갔나 그것이 궁금할 뿐이었죠. 그때 사돈이 불안한 기색으로 경찰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거 가정사예요.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요. 나가주시면 안 됩니까?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실해 보이고요. 며느리의 상간남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무슨 위험에 처해 있어요. 엄마랑 외할머니 집에 있었던 건데 뭐가 문제예요. 아이가 울고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더군요. 아이의 어머니가 집에 있었지만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는 건 아이의 어머니에게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른다고 판단한 아이의 아버지가 문을 딸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 떠나서 이건 뭡니까? 경찰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사망진단서, 영정사진, 안방 테이블 위에 가득한 현금 다발.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기 계신 분의 사망진단서라고 하더군요. 멀쩡히 살아있는 분 사망진단서가 왜 여기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사돈이 더듬거렸어요. 그건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 딸이 시아버지 생신 때 서프라이즈 이벤트 하려고. 생신 서프라이즈로 사망진단서와 영정사진을 만듭니까? 경찰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준혁이의 폰으로 녹화된 영상을 지켜보던 경찰관이 다급히 파트너에게 다가와 무언가 말을 건넸습니다. 아들의 폰에서 뭔가 발견한 모양이더군요. 며느리가 새하얗게 질린 표정으로 경찰관들을 불안하게 쳐다보자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왜, 겁나? 저건 경찰이 들어올 때도 계속 녹화 중이었어. 너희들이 한 말이 다 들어가 있다고. 녹음? 당신 설마 계속 녹음하고 있었어? 그건 불법이야. 동의 없이 녹음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 아버지 죽은 사람 만들고 내 딸 데려가려는 사람이 불법을 말해? 녹음에는 네가 방금 한 말 다 들어있어. 3년 동안 바람 피운 것, 보험 명의 도용한 것, 퇴직금 빼돌린 것 전부. 며느리의 상간남이 살짝 당황한 표정을 보였어요. 하지만 금세 태연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녹음 있으면 뭐해? 증거 없잖아. 그리고 이 문서들도 그래.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도 없고 그냥 장난인데 이런 걸로 잡아간다고? 경찰관님들, 그거 몰라요? 영정사진 미리 만들어두면 오래 산다는 말. 그의 뻔뻔한 태도에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제야 생각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의 상간남과 며느리한테 보여줬어요. 증거가 왜 없나? 내가 방금 확인했는데. 우리 집 거실에 홈캠 설치해놓은 건 모르지? 며느리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홈캠이요? 그래. 2년 전에 달아놓은 거다. 도둑될까봐 설치해놨는데 너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집 왔었지? 다 찍혀있더라. 와서 서랍 뒤지고 서류 복사하고 OTP 기기 만지작거린 거 다 찍혀있었어. 며느리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네가 내 공인인증서 복사하고 OTP 기기 사진 찍고 보안카드 번호 적어간 것도 다 찍혀있어. 심지어 네가 뭐라고 했는지도 다 녹음돼 있고. 저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집 서랍을 뒤지며 전화로 누군가에게 뭐라고 말하는 장면이 찍혀있었습니다. 이 영감탱이 완전 순진해서 호구야. 이것만 있으면 퇴직금 다 빼올 수 있어. 승재 오빠 기다려. 우리 곧 새 출발이야. 방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아버님, 그건... 이제 뭐라고 할 거야? 이것도 장난이야? 서프라이즈 이벤트야? 며느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사돈댁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돈 없으면 굶어 죽으라고요?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별일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 돈은 우리 딸 정신적 위자료로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남의 돈 훔치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만들려고 한 게 죄가 아니라고? 아이, 훔친 게 어딨어? 우리 딸이 12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번 거라고. 손녀 봐주는 거 하나로 평생 우려먹으려고? 사돈도 화가 난 듯 소리쳤어요. 사돈,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아요? 다 당신 아들 때문이야. 능력도 없는 놈이 우리 딸 잡아서 평생 고생만 시키고 도서관 사서가 뭐야? 돈도 안 되는 직업 가진 주제. 아들이 분노로 떨며 말했어요. 제가 많이 벌진 못했어도 최대한 아내와 딸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노력을 이런 식으로 말하실 순 없어요. 그리고 제 탓을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합니까? 저희 아버지 퇴직금, 사망진단서, 스스로 들지 않은 보험까지. 와이프랑 장인, 장모님은 이걸 다 해명해야 하고 제 딸을 여기까지 데려와서 방치한 이유까지 확실히 해명하셔야 해요. 해명은 무슨 해명이야? 딸이 더 잘난 놈 만나서 간다는데 어떻게 말려? 우리 딸은 더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어. 우리 딸이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했는데 속아서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누가 뭘 속여? 사서인 거 몰라서 결혼했어? 연봉 모르고 결혼했냐고? 다 알고서 결혼했고 이유도 있었을 테면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돈 부부가 움찔했어요. 뭐라고요? 닥치라고요. 지금 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남의 돈 훔치고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만들려고 하고 손녀를 인질로 잡아놓고 그러고도 니들이 피해자야? 우리가 언제 피해자라고? 12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잘 살았네. 가짜 주소 알려주고 사위도 집에 초대 안 하고 맨날 밖에서만 만나자고 하더니 다 이런 꼴 숨기려고 그랬던 거지? 사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사돈, 말을 너무 심하게. 심해? 이게 심해? 니들이 한 짓이 더 심하지? 아니면 12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그 폐가를 자기들 집인 것처럼 꾸몄나? 그래,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 긴 시간을 속인 이유는 그 긴 시간 동안 꿍꿍이가 있었으니 가능한 거였겠지. 바로 오늘을 위해서 말이야. 저는 영정사진을 들어올려 사돈 앞에 내밀었습니다. 12년 동안 속인 이유를 말해봐.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사돈이 뒷걸음질 쳤어요. 그건 뭐? 말해봐. 뭐라고 변명할 거야? 사돈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추가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가 더 온 거예요. 아까 출동한 경찰관이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했나 봅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시죠. 상황 정리가 필요합니다. 며느리의 상간남이 뒷문으로 도망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경찰관이 뒷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도주하시면 안 됩니다. 상간남이 제압당했어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야, 이거 놔! 내가 뭘 했다고? 사문서 위조, 횡령,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셔야 해요. 사돈 부부도 잡혔어요. 사돈댁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린 몰랐어요. 다 딸이 시킨 거예요. 우린 그냥 집만 빌려준 거라고요. 그건 조사해봐야 알죠. 일단 가시죠. 며느린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다가가자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전 협박당한 거예요. 승재 오빠가 시킨 거라고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피해자? 네가 피해자야? 홈캠 영상에 네가 웃으면서 이 영감탱이 호구라고 하는 거 다 찍혀있는데.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며느리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순진하진 않으니까요. 제일 마음 약해 보이는 제게 이야기하면 제가 봐줄 거라고 생각했나 보더군요. 그러나 저는 며느리를 봐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손녀를 아는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널 봐줘야 하냐?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이렇게 명명백백한데. 아버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이 힘들어서. 그건 네 사정이고 나한테 말하면 됐잖아. 도와달라고 하면 됐잖아. 근데 넌 몰래 빼돌리고 날 죽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어. 그게 가족한테 할 짓이야?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할인이는 대체 왜 여기 데려온 거냐? 할인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 네가 그래도 엄마야? 손녀가 제 품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듯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12년 동안 내 가족인 척하면서 속으론 날 호구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퇴직금이 사라진 것, 며느리와 손녀가 사라진 것, 사돈집에서 발견한 영정사진과 사망진단서,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거실과 안방 홈캠 영상에는 며느리가 제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각종 금융서류를 훔치는 장면이 수차례 찍혀 있었어요. 공인인증서를 복사하고 OTP 기기를 사진 찍고 보안카드 번호를 적어가는 것까지 다 찍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GPS 기록에는 며느리가 친정 간다며 진짜 사돈집에 자주 방문한 내역이 있었고요. 아들이 현장에서 녹음한 파일에는 전원이 자신도 모르게 범행을 자백하는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이 우리가 돈이 급했다고 말한 것, 며느리가 아버님을 서류상으로 사망시키려 했다고 인정한 것, 압수된 서류들도 많았어요. 위조 사망진단서에는 브로커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위조 생명보험 증서도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를 도용해서 실제로 보험에 가입해뒀더라고요. 수익자는 본인으로 해놓고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험금 2억을 타먹으려고 한 거예요. 며느리 상간남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3년치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며느리가 보낸 메시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아버지 퇴직하면 그때 실행하자. 돈 다 빼고 서류상으로 죽은 사람 만들면 돼. 누가 알겠어? 영감탱이 완전 순진해. 내가 웃으면서 아버님 하면 다 믿어?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전 정말 참담했습니다. 12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형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증거가 충분합니다. 며느리분은 주범으로, 류승재 씨는 공범으로, 사돈분들은 종범으로 기소될 겁니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인, 제 손녀는 왜 거기 데려갔다고 합니까? 혹시라도 일이 틀어져 들켰을 때 딸을 인질로 삼고 무사히 해외로 빠져나갈 생각이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는데 먼저 신고를 하고 들어온 바람에 원하는 대로 되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정말 끝까지 나쁜 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돼서 딸을 이런 더러운 일에 이용하려 하다니. 그렇게 6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며느린 횡령,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개인정보 침해, 명의 도용 등 혐의로 기소됐어요. 재판장에서 며느린 마지막까지 발악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전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저를 차별하고 구박하고 무시했으며. 검사가 홈캠 영상을 틀었어요. 며느리가 제 집 서랍을 뒤지며 이 영감탱이 순진해서 완전 호구야 라고 혼잣말하는 장면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탈취했고 퇴직일에 맞춰 전액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서류상 사망 처리하여 보험금까지 타내려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피해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어요.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시아버지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퇴직금 전액을 횡령하였으며 가짜 사망진단서와 보험증서를 위조하여 추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의적이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7년이요? 너무해요. 전 가족을 위해 그런 거라고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다른 가족을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범죄입니다. 항소권이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딸을 인질로 삼으려고 했다는 점도 용서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상간남은 공범으로 사문서 위조, 횡령 공모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어요. 사돈은 범행 방조, 장소 제공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돈댁은 범행 방조로 벌금형을 받았고요. 퇴직금은 다행히도 전액 환수됐습니다. 며느리가 제 명의로 몰래 가입한 생명보험도 무효 처리됐어요. 손녀 양육권은 별도로 진행된 이혼 소송에서 아들이 단독 친권을 갖게 됐습니다. 판사가 모친의 범죄 행위와 아동을 범행에 이용한 점을 고려하여 아들에게 양육권을 줬어요. 재판이 끝난 후 며느린 면회오는 사람도 없었어요. 며느리의 상간남은 자기 형 줄이느라 며느리 탓을 했고 결국 둘 사이도 끝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며 울부짖으며 영원할 것처럼 굴더니 결국은 이혼 가치가 사라지니 끈떨어진 뒤움박 신세가 됐더군요. 면회온 국선 변호사에게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애초에 잘못했다고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죄책감도 공감도 없는 저런 여자가 10년을 넘게 저에게 그렇게 살갑게 굴었다는 게 너무도 소름 끼쳤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전 결국 작은 목공 공방을 열었어요. 간판 이름은 할인이네 공방입니다. 동네 어르신들한테 나무 깎는 법을 가르치고 학교 끝난 아이들이 와서 장난감을 만들어요. 아들 준혁이는 재혼하지 않고 딸 할인이와 함께 제 근처로 이사 왔어요. 매일 저녁 손녀가 공방에 달려와서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요! 라며 제잘거립니다. 가끔 그날 생각이 납니다. 사돈집 문을 열었을 때 제 영정사진이 걸려있던 그 광경. 아직도 소름이 돋아요. 살아있는데 내가 만들지도 않은 내 영정사진을 보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며느리와 사돈은 탐욕의 씨앗을 뿌렸고 결국 그 탐욕이 자신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